어미 잃은 황새 새끼처럼 가엾다 했을 것이다. 사실 이때만치 슬펐던 일이 또 있었는지 모른다. 다른 사람은 앞만 못생겼다 해도 괜찮지만 내 아내들 점순이가 병신으로 본다면 참 신세는 따분하다. 밥을 먹은 뒤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가려 하다 도로 벗어던지고 바깥 마당 공석 위에 들어 누워 나는 차라리 죽는 이만 갖지 못하다 생각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본격적인 이 부분이 주인공 나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그런 이제 일이 되는 거죠. 내가 일을 안 하면 장인님 치는 나이가 먹어 못하고 결국 농사 못 짓고 만다. 뒷짐으로 트림을 꿀꺽하고 대문 밖으로 나오다 날 보고서 이 자식아 너 또 왜 이러니? 관객이 났어요. 아이고 배야 기껏 밥 처먹고 나서 무슨 관객이야. 남의 농사 버려주면 이 자식아 징역 간다. 봐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잖아요. 그쵸? 가도 좋아요. 아이고 배야 참말 난 일 안 해서 징역 가도 좋다 생각했다. 이로 아들을 낳아도 그 앞에서 바보 이렇게 별명을 들을 테니까 오늘은 열적이 나대도 결정을 내고 싶었다. 이제 단판을 지으려는 거죠. 장인님이 일어나라고 해도 내가 안 일어나니까 눈에 독이 올라서 저편으로 힝하게 가더니 지게 막대기를 들고 왔다. 그리고 그걸로 내 허리를 마치 돌 떠넘기듯이 쿡 찍어서 넘기고 했다. 자, 쿡쿡 찔러보는 거죠. 이제 밥을 잔뜩 먹고 딱딱한 배가 그럴 적마다 튕겨지면서 벨창이 꼿꼿한 것이 여간 캥기지 않았다.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배를 지게 막대기로 위에서 쿡쿡 찌르고 발길로 옆구리를 차고 했다. 장인님은 원체 심정이 굳어서 그러지만 나도 저만 못하지 않게 배를 채웠다. 아픈 것을 눈을 꽉 감고 넌 해라 난 재밌다는 듯이 있었으나 볼기짝을 후려 갈길 적에는 나도 모르는 결에 벌떡 일어나서 그 수염을 잡아 챘다마는 내가 골이 난 것이 아니라 정말은 아까부터 부엌 뒤 울타리 구멍으로 점순이가 우리들의 꼴을 몰래 엿보기 있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몰래 보고 있는 점순이의 모습 굉장히 해학적이죠. 가뜩이나 말 한마디 톡톡히 못한다고 바보라는데 맵까지 잠자코 맞는 걸 보면 진짜 바보로 알 게 아닌가. 또 점순이도 미워하는 이까지 놈의 장이건 나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막 때려도 좋지만 사정 모아서 수염만 채고 저기까지 잘 들리도록 이걸 까셀라보다 하고 소리를 쳤다. 그러니까 주인공 나도 지금 이게 허세 부리는 거죠.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장인님은 더 약이 바짝 올라서 잡은 참 지게 막대기로 내 어깨를 그냥 내리갈겼다. 정신이 다 아찔하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때 나도 온몸에 약이 올랐다. 이 녀석의 장인님을 하고 눈에서 불이 펑 나서 그 밭 아래에 있는 넝알로 그대로 때밀어 굴러버렸다. 기어오르면 굴리고 굴리면 기어오르고 이러길 한 너댓 번 하며 그럴 적마다 부르만 먹고 왜 결혼 안 시켜주죠? 나는 이렇게 호령했다. 하지만 장인님이 선뜻 오냐 내리라도 성례시켜주마 했으면 나도 성가신 걸 그만두었을지 모른다. 나야 이러면 때린 건 아니니까 나중에 장인 쳤다는 누명도 안 틀을 터이고 얼마든지 해도 좋다. 한 번은 장인님이 헐떡헐떡 기어 올라오더니 내 바지가랭이를 요렇게 노리고서 단박 움켜잡고 매달렸다. 으악 소리를 치고 나는 그만 세상이 다 팽그르르 도는 것이 자 여기서 왜 세상이 팽그르르 도는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아들을 수 있겠죠? 빙장님 이 자식 잡아먹어라 잡아먹어. 아 할아버지 살려주십시오 할아버지. 자 장인님을 지금 할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좀 정신이 없는 거죠. 하고 두 팔을 허둥지둥 내저을 적에는 이마에 진땀이 쭉 내섰고 인젠 참으로 죽나보다 했다. 그래도 장인님은 놓질 않더니 내가 기어이 땅바닥에 쓰러져서 거진 까무러치게 되니까 노는다. 더럽다 이게 장인님인가? 나는 한참을 못 일어나고 쩔쩔맸다. 여러분들 길에서 치안 만나면 그쵸? 거길 발로 그냥 차버리면 됩니다. 이것처럼. 그러다가 얼굴을 드니 사지가 부르르 떨리면서 나도 엉금엉금 기어가 장인님의 바지가랭이를 꽉 움키고 잡아 낚았다. 장인이 한 행동을 똑같이 지금 해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원래는 그렇죠? 장인이 이번에는 어쩔 줄 모르는 떼굴떼굴 구르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그 장면이 안 나오고 바로 결말이 나와버립니다. 어떤 결말?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은 것은 이것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여느 사람이면 사경 돈을 줘서라도 당장 내쫓았지. 터진 머리를 불솜으로 손수 찢어주고 호주머니에 희연 담배 한 봉을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올 가을엔 꼭 성례시켜주마. 아무 말 말고 가서 뒷골에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하고 등을 두들겨줄 사람이 누구냐. 근데 사실 장인의 성격으로 봤을 때 진짜 결혼시켜주는 거 아니고 당장 일 시켜 먹어야 그런 거죠.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여전히 바보 같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순이를 남기고 인젠 내쫓기려니 하다가 이런 뜻밖의 말을 듣고 빙장님 인제 다시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맹세를 하며 불야살야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갔다. 자 이게 결말이고요. 그런데 이때는 이렇게 장인이 해줄 줄 모르고 그쵸?
지금 자기가 당한 게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니까.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겨서 잔뜩 잡아당겼다. 아 이놈아 나라 놔. 자, 이 부분에서 역순행적 구성, 아까 입체적 구성이라고 했잖아요. 그 역순행적 구성이 아주 잘 나타나는데 여기서 특히 우리가 스토리와 플롯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야기 스토리는 뭐라고 했었죠?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쫙 얘기해 주는 게 스토리 이야기였다면 그거를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또는 갈등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사건을 더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재구성해 놓는 거, 그걸 우리가 플롯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구성이라고 한다는 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순서를 바꾸거나 해가지고 재미있게 재배치해 놓는 거죠. 자, 소설 이론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 이놈아 놔라 놔 하면서 이제 장인이, 그쵸, 아까 자기가 했던 그런 행동을 똑같이 당하는 거죠. 장인님은 헛손질을 하며 솔개미에 챈 달개 소리를 연해 질렀다. 놓긴 왜 이왕이면 호되게 혼을 내주리라 생각하고 지꾸시도 당겼다마는 장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알고 좀 겁도 났다. 할아버지 놔라. 그래도 안 되니까 예 점순아. 이 악장에 안에 있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헐레벌떡하고 단숨에 뛰어나왔다. 다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나의 생각에 장모님은 자기 남편이니까 역성을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소하겠지. 그런데 이게 웬 속인지 아버지를 혼내주기는커녕 지가 이래놓고 이제 와서는 달려들며 해그머니 이방할게 아버지 죽이네 하고 내 귀를 뒤로 잡아당기며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 그만 여기에 기운이 탁 꺾여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다. 사면초가의 상황, 자기 편이 없는 거죠. 장모님도 덤벼들어 한쪽 귀마저 뒤로 잡아채면서 또 우는 것이다.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장인님은 지게 막대기를 들어서 사뭇 나를 죽였다. 그러나 나는 구태여 피하려 하지도 않고 암만 해도 그 속 알 수 없는 점순이의 얼굴을 멀거니 들여다보았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 나의 입장에서는 충동질을 하고, 그렇죠? 얼른 결혼하게 해달라고 떼쓰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는 아빠 편을 드니까 이 주인공 나는 어이가 없는 거죠. 이 자식 장인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 나오게 해?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순행적으로 살펴보면 이 다음에 장인이 주인공 나한테 약도 발라주면서 그래도 토닥여주면서 야 이번 가을에는 결혼시켜줄 테니까 그래도 가서 얼른 일해라 라고 이제 달래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결말 장면이 요 앞부분으로 재배치된, 그러니까 플롯으로 재배치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해학적인 웃긴, 그리고 또 가장 주인공의 어떠한 심정, 주인공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멘탈 나가는 거죠. 이런 모습이 가장 끝부분에 이렇게 배치되도록 플롯 구성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소설의 요소에 맞춰서 한번 작품을 다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설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 첫 번째 주제였는데, 결국 이 주제는요 간단합니다. 주인공 나는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장인은 이 점순이의 키를 핑계로 결혼을 시켜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제는 간단하게 나옵니다. 어떤 주제? 성애, 결혼을 둘러싼 주인공 나 대릴 사이와 그 다음에 장인 간의 갈등이 바로 이 작품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을 가지고 이 혼례와 관련된 갈등, 그 다음에 이 장애를 이렇게 소재로 한 그런 작품들은 꽤 많아요. 그 다음에 주제 다음에 살펴야 될 게 바로 문체인데, 자, 문체는 말 그대로 작가가 글을 쓰는 스타일이라고 했었죠. 어떤 스타일로, 어떤 단어들, 어떤 어휘들을 주로 쓰는지, 어떤 문장을 어떻게 쓰는지,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 작품은요 이 배경이 아무래도 농촌, 시골이다 보니까 이 문체에 있어서 첫 번째로 굉장히 사투리, 즉 방언이 많이 쓰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어느 부분을 딱히 콕 집어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사투리, 방언이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그냥 이 부분만 해도 그렇죠. 난 갈티아유, 그동안 사경천 애슈, 이런 말 같은 것들도 다 이제 사투리 방언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문체에서 이런 사투리 방언을 그대로 살려냈다라는 거고요. 이런 사투리 방언은요, 여러분들, 이런 사투리 방언은요, 사실성을 높이고요, 현장감을 살려주고요, 생동감을 높여준다는 게 특징이에요. 또 이 작품의 문체, 이 글 쓰는 스타일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비속어가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거죠. 바로 이 위에도요, 이놈의 장인님 하면서 이 존칭과 함께 비속어가 같이 쓰였는데, 이런 비속어를 통해서 해학성을 유발한다는 거,
그리고 이 주인공, 그리고 또 이 장인의 성격과 또 주인공이 주인공의 지금 심정 같은 것들이 아주 잘 드러난다는 겁니다. 100마디 하는 것보다 욕 한 번 할 때가 분노, 화가 더 잘 드러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요, 사투리 방언과 함께 비속어를 통해서 이 해학적인 그런 면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주제, 그 다음에 문체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로 살펴야 될 게 바로 구성이죠. 자, 구성은 다시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배경, 인물, 사건인데요. 먼저 배경을 보자면 우리 이 작품은요, 일단 공간적 배경으로 농촌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모를 낸다거나 농산일을 한다는가. 그 다음에 가을에 별을 벤 다음에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뭐 결혼을 시켜준다라는 뭐 내용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 농촌이 배경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시대는 우리가 마름과 지주, 작인이란 말이 나온 걸로 봤을 때, 그리고 구장이란 말, 이런 말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 1930년대 농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게 궁핍했기 때문에 이 밥만 잘 먹고 살아도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인이 바로 그 상황,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중간에서, 그쵸, 갑질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인심을 많이 잃었다, 욕만 해서 인심을 잃은 게 아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었던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왔었죠? 그 내용이 68쪽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인물인데요. 인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단 주인공 나가 있고요. 어떤 면에서 주인공인지는 그 나의 생각과 그 다음에 나가 겪는 일, 겪었던 일이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주인공 나, 그리고 주인공 나를 자신의 딸과 결혼을 시키지 않으려고 별별 핑계를 다 대고 있는 장인, 그리고 주인공 나와 이 성례를 하려고 하는 점순이, 이렇게 세 명이 이제 주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외에 뭐 구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뭉태, 그리고 장모, 이 정도가 주변 인물이 되겠네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인물의 성격을 어떻게 제시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짚어봐야 됐었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작품은요, 인물의 성격을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렇죠, 간접 제시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뭉태의 성격을 얘기할 때 뭐 괄괄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시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뭉태가 주변 인물이니까 사실 그렇게 비중은 없고요. 주인공 나와 그다음에 장인, 그다음에 점순이의 이런 성격들은 거의 다 말과 행동, 생각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보여주기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느 부분에서 그런 성격이 잘 나타나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게 여러분들 복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성례를 둘러싼 갈등이죠. 이 성례를 둘러싼 주인공 나와 그 다음에 장인, 그리고 점순이, 요렇게가 이제 그 갈등 관계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결정적인 부분이 바로 이 점순이가 두 번에 걸쳐서 주인공 나를 충동질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인공 나가 결단을 내야겠다는 그 마음을 먹게 되면서 가장 큰 사건이, 그렇죠, 벌어지게 되는 거죠. 주인공 나가 장인에게 결혼시켜 달라고 이제 생떼를 쓰면서 장인이 나를 이제 해코지하고, 거기에 맞서서 주인공 나 역시 장인에게 복수하다가 결국은 일이 가장 커지게 되는, 요게 이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의 3요소는 아니지만 우리가 소설에서 살펴야 될 게 바로 시점, 서술자가 있었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작품은 주인공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다? 바로 자신의 생각, 그 다음에 자신이 겪은 일 같은 것들이 이게 중심이 된다는 게, 이런 면들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였죠. 그 다음에 이 작품은 구성 방식이 굉장히 눈여겨볼 만하다고 했었는데, 중간중간 시간 순서가 뒤집히는 부분이 있어요. 먼저 67쪽에 보면은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싸운 것이다 라고 해서 일단 한번 이렇게 떡밥을 던져주죠. 그리고 69쪽에 가면은 그 전날, 그러니까 그저께 자신과 점순이가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인지, 그러니까 점순이가 충동질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72쪽에 우리가 구장님을 찾아갔을 때 해가지고 이제 어제 일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오늘 아침까지로 현재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작품의 가장 시작은 바로 현재이고요. 그러다가 74쪽에 바로 다시 또 어제로 또 돌아가가지고, 어제 이제 밤이죠. 어제 밤에 뭉태와 있었던 일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75쪽에 오늘 아침상을 받는 장면이 나오면서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76쪽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나와 장인이 티격태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77쪽에 이렇게 중간 부분에
이 결말, 그러니까 장인이 나를 다시 달래면서 얼른 가서 일해라, 가을에는 장가 들여보내준다 하는 그런 결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나와 장인이 티격태격하는 부분이 나온다라는 거. 이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시간의 역전, 그러니까 역순환적 구성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 앞부분은 과거 회상 부분이었다면 이 부분은 역순환적 구성이 아주 잘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과거 회상 부분도 시간의 역전, 역순환적 구성이 맞아요. 하지만 과거 회상은 현재에서 과거를 떠올리는 거라면 이 부분, 이 결말이 절정 앞부분에 온 부분은 시간 순서를 뒤집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플롯 자체가 크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순환적 구성, 플롯을 이렇게 구성함으로 인해서 어떤 점이 좋으느냐, 바로 오른쪽에 설명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결말을 미리 제시해가지고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싸움의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얘네가 결국은 잘 됐구나, 그런데 싸울 때는 이렇게 싸웠었구나 라고 하는 점을 좀 더 강조해 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들의 이 갈등 원인인 결혼 문제, 혼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싸울 거라는 거. 그래서 일단 잠깐 이 해소가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장치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말이 그 절정 앞부분에 나오고 절정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런 구성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구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본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가장 재밌는, 가장 절정인 부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부분을 맨 끝으로 배치해가지고 끝나는 그런 작품들 몇이나 되나요? 별로 없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작가가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거, 이렇게 플롯을 배치해 놓은 게 얼마나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는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작품의 소설 요소, 먼저 소설의 3요소죠. 주제, 문체, 구성, 그리고 구성에서 다시 3요소, 배경, 인물, 사건, 그리고 시점과 서술자, 그리고 구성 방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는 핵심 정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서사갈래에서 대표적인 형식인 바로 소설, 그 중에서도 짧은 길이의 단편 소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을 배경으로 했다는 점에서 농촌 소설이고요. 웃음, 공감되는 웃음, 우리 모두의 웃음이라는 점에서 해학적인 성격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작품은 사투리 방언을 이제 잘 쓰고 있고, 그리고 배경이 농촌이잖아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토속적인 그 동네의 느낌이 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토속이란 말은요, 그 동네 느낌 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보통 농어촌을 배경으로 했을 때 이런 토속적이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사투리 방언이 나오면 생동감, 사실성, 현장성, 그리고 토속적인 이런 성격도 같이 간다라는 거 짚어두겠습니다. 당연히 제재는 나와 장인의 갈등, 결혼, 혼례를 둘러싼 갈등이 되겠고요. 특징은 서술자의 과거 회상에 의해서 역순행적으로 배치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그저께 점순이와 있었던 일, 그 다음에 어저께 장인과 구장을 찾아갔던 일, 뭉태와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이 역순행적으로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 그렇죠, 결말이 절정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절정 부분이 끝부분으로 가 있다는 거는 역순행적 구성이 나타나는데, 여기는 과거 회상은 아니죠. 마지막으로 토속어, 비속어, 인물의 어리숙한 행동 등을 통해서 해악성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거 바로 해악성이라고 했었죠. 킵해두고요. 이 작품의 제목을 봄봄이 아니라 봄점봄으로 표기한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 이건 그냥 한번 살펴보죠. 먼저 계절의 봄과 청춘이라는 그런 봄, 사랑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남자의 봄과 여자의 봄이다. 그 다음에 이 봄마다 이 성례 요구와 지연이 반복된다라는 거. 그래서 봄 이렇게 반복한다라는 거. 반복을 통해서 춘정, 봄에 느끼는 감정을 강조한다라는 거. 반복을 통해서 해학적인 느낌이 난다라는 거. 이 정도인데, 그냥 봄이라고 하는 것보다 봄이라고 하면 좀 재밌는 느낌이 좀 나니까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게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은 날개 부분에 파란색 주석으로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복습할 때 꼭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0쪽, 81쪽, 82쪽에 있는 학습활동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히 다 혼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이 부분 맨 마지막에 절정과 결말이 역순환적 구성에 의해서 순서가 바뀌어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역순환적 구성이
앞부분에서도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과거 회상이었다라고 하는 거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 구성상 특징과 관련된 부분이 여기 날개 부분에도 나오네요. 스토리, 이야기가 아니라 플롯이라고 하는 거. 작가의 의도대로 사건을 짜임새 있게 재구성한 거, 재배치한 거. 자, 인물들의 성격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어디에 나타나는지 꼭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인물 사이의 갈등 역시 스스로 해볼 수 있겠고요. 배경의 역할, 이 봄이라고 하는 배경, 마음이 싱숭생숭해진다라고 하는 거 역시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 해학적인 그런 표현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자, 비속어 대표적이었고요. 음성상징어, 비유적 표현 나타난다고 하는데 꼭 스스로 살펴보면서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의 시점을 바꾼 서술자 시점을 바꿨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점순이 아버지는 이라고 하면서 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라고 하는 말이 나오네요. 자, 이런 부분에서 일단 3인칭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인물의 속마음이 나오지 않고 엄청나게 화난 표정으로 더 약이 오른 표정을 지으며 소리를 치며 이런 식으로 관찰한 모습만 나오고 있네요. 작품 밖에 있는 관찰자의 시선으로 서술해 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시점에 종료해가지고 이미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설 봄봄을 통해서 내용, 줄거리, 그 다음에 주제, 그 다음에 문체 어떤 표현들이 쓰였는지, 그 다음에 소설의 구성 요소, 그 다음에 소설의 요소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짚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개념은 바로 이 해학인데, 이 해학은 풍자와 함께 복습을 해야 한다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놓은 자료 중에서 알쏭달쏭 75번 해학과 그 다음에 74번 풍자에 대한 자료가 이미 있을 텐데, 자, 이거를 다운받아서 열어보도록 합시다. 자, 해학과 풍자는 문학의 미적 범주에 있어서 이 골기미에 해당되는 개념인데, 우리가 지금 숭고, 우화, 비장, 골계가 뭔지까지 살펴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골개미에만 초점을 둬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해학과 풍자는 이 골개미에 해당되는데, 골개는 익살스럽다, 논의한다, 말한다 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웃음, 우스꽝스러운 거, 익살스럽게 재미있게 말하는 거, 이게 바로 골개미가 되는 건데, 이 골개미에 우리가 배울 해학과 풍자가 해당이 되는 거죠. 봄봄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이 해학은 바로 우리가 보통 유머라고 부르는 개념이에요. 그럼 해학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예능이나 개그맨들을 보면서 이렇게 웃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이렇게 바보라고 놀리거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이렇게 진짜 바보 같은 행동을 하면서 웃거나 또는 누군가의 재미있는 경험담 같은 걸 들으면서 우리가 이게 웃게 되잖아요. 근데 그 웃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웃는 게 아니라 그 말이나 행동, 그 대상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하며 내 일처럼 여기고 따스하게 감싸주는 그런 의미가 있을 때 그걸 우리가 해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몸개그를 선보이는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가 웃게 되잖아요. 그때는 그 몸개그 자체가 웃기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다라는 거,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본 적이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공감의 포인트예요. 우리 모두 조금씩은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거, 바보 같은 면이 있다라는 걸 그 바탕에 깔고 있다라는 거죠. 몸개그뿐만 아니라 가끔은 도대체 내가 왜 그랬지 싶은 그런 바보 같은 실수나 잘못, 어떤 일화, 에피소드가 어이없는 돌발 행동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이 해악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소개팅에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냉면을 호호 불어먹었다라는 이런 것도 우리가 웃게 되는데, 그 웃음이 그 대상에 대한, 그렇게 냉면을 호호 불어먹은 그 사람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따스하면서 이 건강한 보통의 그 우리들의 모습으로 여길 수 있는, 한 번쯤 이 긴장해서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이 바탕이 된다라는 거죠. 교실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방귀를 뻥 하고 뀌었다고 생각해 봤을 때 그 친구를 비웃거나 경멸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친하니까 웃는, 그래서 누구나 사실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공감과 이해, 넓게 감싸 안아주는 마음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웃음, 이게 바로 해악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쯤 이불킥이라고 부를 만한 흑역사, 그 흑역사도 사실은 이 해악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부끄럽고 창피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발길질하는 그럴 만한 사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해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해악은요, 당연히 웃기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히하하라는 개념과 잘 어울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해악의 기본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대상을 웃기게 표현하는 건데, 이게 바로 희화하거든요. 근데 단순히 웃기게만 표현하면 그건 해악이 아닙니다. 해악은 그 바탕에 공감과 이해와 따스한, 감싸주는 그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같이 알아둬야 될 풍자가 있는데요. 풍자는 영어로 세타이어라고 하는데, 한자 뜻을 보면 말로 찌른다라는 뜻이에요. 즉 말로 공격한다라는 건데, 남의 결점을 다른 것에 빗대어 웃으면서 폭로하는 거, 부정적 현실이나 상황을, 어떤 현상을 빗대어서 비웃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악이 따스한 웃음이라면 이 풍자는 차가운 웃음, 비웃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풍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해악과 마찬가지로 웃음이 바탕이라는 거죠. 일단 웃음은 나와요. 근데 그 웃음이 그냥 피식 하는 웃음, 비웃는 웃음, 차가운 웃음이라는데 초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차갑게 비웃는 냉소, 조소와도 관련이 있고요. 대상을 깎아내리는 거에 초점이 있습니다. 비웃는다는 것 자체가 그 대상이 가진 위치나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깎아내린다라는 건데, 이렇게 보면 이 풍자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원래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거나 높은 위치나 권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또는 그래야만 하는 것들이 대상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치인이라든가 권위 있는 대상이 이 풍자의 대상이 되는 게 그런 이유인 것이죠. 그러니까 해악은 공감되는, 우리와 같은 모습에 동질감을 느끼는 그런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다면, 이 풍자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근데 깎아내린다는 거는 일단 그 대상의 지위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높다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깎아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대상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풍자의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에 한때 외국 과자, 해외 과자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과자는 질소만 가득 들어있다라고 해가지고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서비스로 들어있었다, 이렇게 풍자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죠. 좀 전에 정치인들이 대표적인 그런 풍자의 대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로 인해서 여야의 대립이 극한까지 치달았던 2019년 상반기에는 이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한다고 해서 이 국민들이 국회를 식물인간에 빗대가지고 식물국회, 또는 이성을 상실하고 동물처럼 싸우기만 한다고 해서 동물국회라고 이렇게 풍자하는 일이 있었어요. 요즘 자주 쓰는 내노란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이런 것도 풍자에 해당하고요. 또 기자들이 기자답지 못하게 기사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런 걸 빗대가지고 기자를 이 쓰레기와 연결지어서 기레기라고 부르는 이런 것도 전부 다 풍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풍자와 해악을 배웠는데, 이 풍자하고 해악은 따로따로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생님의 말과 행동을 따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말과 행동을 희화화하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따라하면서 이 그 선생님에 대한 애정이 있다고 했을 때, 그때는 그게 해악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때는 그걸 따라하는 게 어떨까요? 절대 해악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풍자가 되겠죠. 이렇게 풍자하고 해악은 웃음을 공통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같이 알아둬야 되지만, 그 웃음이 따뜻한 웃음과 차가운 웃음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작품, 이 봄봄에서 나오는 이 주인공 나와 그 주변 인물들의 모습은 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공감이 갈 만한,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그런 대상에 대한 웃음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해악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주인공 나를 어리숙하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어리숙한 면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되는 거, 그리고 화가 나면 비속어 쏟아내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거, 이게 바로 해악이라는 걸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